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내일 열리는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곧 베이징역에 도착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에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먼저 따로 만났습니다. 중국 연결합니다. 강정규 특파원. 베이징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탄 열차 베이징역에 도착했습니까? 네, 북한 1호 열차는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 전후, 한국 시간으로는 잠시 뒤 오후 4시쯤 베이징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베이징역 앞엔 2m 높이의 가림막이 세워졌고 경찰력도 속속 보강되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선 역 앞 광장에 환영단으로 보이는 유니폼 차림의 청소년들도 나타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의전 차량이 빠져나올 VIP 통로 옆 상점들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철로가 내려다 보이는 주변 성곽길은 현지 시각 낮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특히 주말 사이 개축을 마친 북한 대사관 쪽 경찰 배치와 경비가 대폭 강화돼 오늘 저녁 김정은의 방중 첫 일정으로 이것을 방문하는 것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먼저 만났죠? 네, 오늘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러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지난 5월 초 러시아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모스크바에서 회담한 지 4개월 만입니다. 앞서 어제 텐진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함께 만나기도 했죠. 이번 열병식의 시선 강탈자로 떠오른 김정은의 방문에 앞서 먼저 브로맨스를 과시하는 모양새입니다. 북중러 정상은 내일 열병식 때 처음으로天安문 망루에 나란히 서게 되는데요. 아직 김 위원장과 개별 공식 회담 일정은 공개된 것 없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 것으로 보이는 전용 열차가 중국 랴오닝성 선양을 통과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일본 민용방송 네트워크 JNN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녹색 열차가 선양 도심을 통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JNN은 해당 열차가 녹색 바탕에 노란색 줄이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와 일치한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7시를 조금 넘겨서 촬영됐습니다. JNN은 북한과의 접경 지역인 단둥의 경비가 해제된 지 4시간이 지난 시점인 만큼 열차가 선양을 통과하는 시간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방문에 앞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관련 연구소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어제 미사일 총국 산하 화학재료 종합연구원 연구소를 방문해 탄소 섬유 복합재료 생산 공정과 대출력 미사일 발동기 생산 실태를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통신은 탄소 섬유 복합재료를 이용한 신형 고체 발동기의 최대 추진력은 1960kN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9형 계열과 다음 세대 화성포 20형에 이용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오는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193개 회원국의 정상급 인사가 모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외교 무대입니다. 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도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일정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오는 23일 제80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합니다. 미국 시각으로 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한 지 한 달도 안 돼 다시 정상외교에 시동을 거는 겁니다. 이번 유엔 총회는 193개 회원국 정상급 인사가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 다자 외교 무대인데요.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 활동을 펼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우리 외교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조연설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위기 극복 과정을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 기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도 주재합니다. 우리나라가 9월 한 달간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어서 성사된 일정입니다. 주제는 이 대통령이 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슈를 주도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로 인공지능을 선택했다고 대통령실은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유엔 총회 방문과 맞물려 같은 날 참석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이뤄질지도 관심인데요. 대통령실은 아직은 구체적 일정을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네, 이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2차 상법 개정안 공포안 등을 의결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주요 법률 개정안 공포안을 처리했습니다. 우선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소액주주도 표를 모아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를 이사회에 진출시킬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함께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시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이른바 MBC법과 EBS법으로 불리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공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두 법에는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EBS 이사수를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 전략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10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공포안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 등 특검 수사에 힘을 싣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딴 압수수색은 야당 말살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간사 내정자 이른바 추나대전이 현실화됐습니다. 국회 취재자 연결합니다. 윤용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내란 특검이 추경호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반발이 거세다고요? 네, 지금 이 시각 장동혁 대표는 위법 부당한 특검의 압수수색에 힘을 모아달라며 경내 의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는데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 압수수색 소식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이 당일 행적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해명했는데도 특검이 무리수를 두는 건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 씌우기에 장단 맞추는 거라며 공식 논평을 통해 비판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특검이 무소불위 권한을 갖고 막무가내로 압수수색을 진행해도 되는 거냐고 반문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과속을 하고 폭주를 하고 무리를 하는 동안 국민들은 권력을 떠나게 될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한 언급 대신 내란 척결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비상계엄 사건 전담 재판소 설치 등이 담긴 내란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위헌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사법부가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며 내란 특별재판부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혹시 이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기국회 개회 이튿날인 오늘 상임위별 회의가 많은데요. 여야 갈등이 곳곳에서 극심하다고요. 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예상대로 이른바 추나대전이 현실화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출신의 오선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내정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한 건데요.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나 의원이 간사가 되는 건 이해 충돌이라며 선임을 반대하면서 아예 안건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이 법률권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에 항의하면서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 의원은 민주당 이성윤 의원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으란 취지로 발언했고 이에 양측 갈등은 정점을 찍었는데요. 여야 발언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그것도 모르면서 앉아있어. 초선 의원님들은 의회 관행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원 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음주운전 전과와 석사 논문 표절 의혹 등이 불거진 최 후보자에게 내내 거센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특히 최 후보자의 지역 비하와 천안함 폭침 음모론 제기 등의 과거 SNS 막말 논란 글을 언급하면서 비판했고 최 후보자는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최 후보자가 교육계에만 40년 있었던 전문가라고 엄호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언급하면서 역공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란 특검이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 추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내란 특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추경호 의원 압수수색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앞서 특검 강제 수사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측 반응 국회 중계를 통해서 들으셨습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 그리고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장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받았는데요. 임의 제출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논의가 됐지만 최종적으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계엄 당시 추 의원을 수행했던 당 사무처 직원 등의 휴대전화도 오늘 압수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계엄 선포 뒤 소속 의원들 소집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또 국회에서 당사로 바꿔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습니다. 특검은 이번 강제 수사를 통해서 추 의원의 계엄 당일 행적과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추 의원이 계엄 선포 뒤에 한덕수 전 총리, 홍철호 전 정무수석,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했던 만큼 특검은 여당 차원의 별도 역할을 요구받았던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에는 소환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압수영장이 발부될 만큼 혐의가 소명됐다는 게 특검 측의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국민의힘 조지현 의원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계엄 당일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원내대표실에 모여있던 의원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네, 특검은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죠? 맞습니다. 특검은 특히 계엄 당일 가장 먼저 대통령실에 모였던 인물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이제 계엄 선포 뒤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그리고 교정본부 수용 여력 확인 등을 지시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이 선포될 거란 것을 미리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인지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끝으로 최상병 특검 수사 상황도 짚어주시죠. 네, 최상병 특검은 오늘 박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참고인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인권위가 과거 군 요청을 받아서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 그리고 진정을 기각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 인권보호관이 당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최상병 사건 기록 이첩 관련 수사를 위해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소환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 나토 순방 귀금속과 관련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IMS 모빌리티 조모 대표 등 이른바 집사 게이트 3인방도 구속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이봉관 회장에 대한 특검 조사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 회장은 오전 10시쯤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서희건설을 뇌물공여 혐의로 압수수색한 지 3주 만입니다. 오후 2시에는 인사청탁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 회장의 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출석에 앞서 목걸이 선물과 인사청탁의 관련성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 답 없이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대통령 당선 직후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 등 나토 3종 귀금속을 주고 사위에 공직을 부탁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했는데요. 특검은 오늘 브리핑에서 자수서 내용을 중심으로 이 회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전 실장은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파악됐는데 특검은 오늘 조사에서 박 전 실장이 청탁에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집사 게이트 관계자 3명이 오늘 동시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죠? 네, IMS 모빌리티 대표 조모 씨와 사모펀드 오아시스 에쿼티 파트너스 대표 민모 씨 등 3명이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조 씨는 구속 기소된 집사 김혜성 씨와 함께 35억 원가량의 회사 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 심사를 마친 뒤 조 대표 측 변호인은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면서 투자 유치를 위해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과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기업들이 IMS 모빌리티에 투자하도록 중개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민 씨는 30억 원대 배임 혐의를, 또 함께 영장 심사를 받은 IMS 모빌리티 이사는 특검 수사를 대비해 증거를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혜성 씨가 IMS 모빌리티 투자금 184억 원 가운데 48억 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세 사람의 구속 여부가 향후 집사 게이트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오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사업을 추진했던 국토부 서기관 김모 씨의 주거지와 현재 근무지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등 5곳이 포함됐습니다. 김 서기관은 고속도로 종점을 기존 양서면에서 김건희 씨 일가 땅이 몰려있는 강성면으로 바꾸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4일엔 국토부와 사업에 참여한 용역업체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양평군청과 양평군 공무원들을 압수수색하며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네, 올해 강수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최악의 가뭄이 찾아온 강릉. 이렇게 극한 가뭄이 온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한 상황인데요. 대기 불안정과 폭염 등 기후 위기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영동 지방 강수량은 평년 대비 49.3%로 역대 최저치입니다. 이번 여름 6월에서 8월까지 강릉 강수량은 187.9mm로 1912년 관측 시작 이래 두 번째로 비가 적게 내렸습니다. 이 같은 극한 가뭄은 물관리 실패와 지형적 요인, 그리고 기후위기가 겹친 결과입니다. 한반도는 위도상 편서풍의 영향으로 주로 서풍이 부는데 서쪽에서 오는 비구름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없어지는 횡현상으로 영동 지방에는 가뭄이 자주 발생합니다. 충남과 경남 지역 등에 큰 피해를 준 장마전선도 동해안까지 힘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대기 불안정 때문에 비구름이 특정 지역에 오래 머물거나 짧은 기간 강한 비를 쏟아붓는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겨울 강릉에 예년보다 눈이 적게 오면서 저수지로 흘러갈 물이 부족했고 이는 가뭄의 강도를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 최근 폭염으로 증발량이 많아져 저수지의 물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가뭄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태풍이 없었던 것도 원인입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찬 공기가 크게 남하하고 오랫동안 머물면서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부근에는 오히려 마치 방호벽처럼 고기와 물타리를 만들어내면서 태풍의 접근을 막아서고 물관리 실패,
즉 오봉저수지 이외에 다른 수자원을 개발하지 않았고 기후변화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YTN 권석입니다. 마약류 성분이 든 외국 감기약을 직구로 밀반입한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과다 복용에 환각을 느끼려고 했다는 게 이유인데 집단 환각 파티가 벌어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세관 조사관들이 고등학생을 상대로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바닥에는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힘든 의약품이 널려 있습니다. 이거 왜 시키게 된 거예요? 유명해가지고. 어떤 걸 유명해요? 환각 보인다고 유명해요. 과다 복용에 환각 증상을 느끼려고 외국에서 감기약으로 파는 의약품을 밀반입한 대학생과 고등학생 등 3명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마약류 성분인 덱스트로페트로판과 코데인이 포함된 약을 마치 영양제인 것처럼 신고하고 미국과 일본 판매처에서 직접 산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년 사이에 3명이 산 약은 5,000정이 넘는데 복용하고 남은 약을 팔기도 했습니다. 마약류 성분이 들어있는 감기약 이런 약 종류는 대부분이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데요.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제 약을 밀반입하는 것 같습니다. 세관 조사 과정에서는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해외 약품 정보와 복용 방법 등을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가 확인됐고 지난 3월 서울에서 술과 함께 약을 과다 복용하는 집단 환각 파티가 벌어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 용량을 갖다 많이 쓰게 되면 우선 호흡중추 마비 때문에 사망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정신 착란이라든가 혼동이 올 수 있고. 세관은 해외 직구와 SNS로 마약류에 노출되는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온라인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해외 직구 상품 가운데 마약류가 포함된 식품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관계당국은 적발 이후 곧바로 관련 사이트를 접속 차단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접속 경로를 막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해외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막대 사탕을 판다는 광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체리 맛부터 오렌지 맛까지 다양한 맛이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사실 마약류가 들어간 마약 사탕이었습니다. 이른바 해외 직구 식품의 성분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식약처에 적발된 해외 직구 상품들 가운데는 아이들이 좋아할 젤리나 과자, 빵의 형태부터 식이보충제나 가루 양념까지 있었습니다. 일부 상품에서는 불안이나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는 테오브로민, 혈압 상승, 근육 이완에 부작용이 있는 시네프린 등 의약 성분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대마 등 마약류 성분 19종이 검출됐고 나머지 5건은 국내 반입 차단된 의약 성분 등이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곧바로 해당 온라인 사이트의 접속 차단과 통관 보류를 각 정부기관에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기술적으로 모든 접속 경로를 막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차단 이후 주소를 일부 바꾸는 등 우회 방식을 이용해 다시 판매에 나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식약처는 지속적인 온라인 모니터링에 나서는 한편 검사 대상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먹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대구 도심 유원지에서 현역 육군 장교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돼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장교는 소총과 실탄을 무단 반출해서 대구까지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한 거로 드러나 총기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도심 호숫가 산책로에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감식 장비를 든 군과 경찰 수사관들이 조사를 벌입니다. 새벽 6시 20분쯤 산책하던 시민이 이곳에 쓰러져 숨진 남성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숨진 남성은 육군 직할부대 소속의 현직 장교였고 사복 차림으로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고 현장에선 소총 한 자루와 실탄이 발견됐습니다. 숨진 장교가 경북 영천시에 있는 소속 부대에서 들고 온 거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 군은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약 50km, 차로 1시간 거리를 오는 동안 아무런 제지 없이 도심까지 총을 가져온 겁니다.
수성못이 시민들이 많이 찾는 산책로인 만큼 자칫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현재 군 및 민간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에 있고요.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총기 반출 그 여부까지 포함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육군은 수사기관과 함께 총이 부대 밖으로 반출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네, 집안을 돌아다니며 청소를 하는 로봇 청소기 가운데 이른바 가성비로 유명한 일부 중국 브랜드 제품이 해킹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3자가 사용자로 등록한 뒤 서버에 있는 집 내부 사진에 접근하거나 카메라를 강제로 켤 수 있어 사생활 유출 위험이 컸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봇 청소기 해킹 실험을 해봤습니다. 해커가 서버에 침투한 뒤 해킹에 성공했다는 메시지를 띄웁니다. 카메라를 달고 집안 곳곳을 누비는데 외부 서버까지 연결돼 해킹 시 사생활에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나온 로봇 청소기. 소비자가 많이 찾는 6개 제품 중 중국 브랜드 3개 제품, 나르왈, 드리미, 에코백스에서 취약점이 확인됐습니다. 청소기 운영에 필수인 모바일 앱의 보안 수준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사용자 식별 아이디로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사용자로 등록하면 서버 사진에 접근하거나 카메라를 해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서 제3자가 사용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카메라를 강제로 활성화시켜 집안 곳곳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코백스의 경우 해커가 사용자의 사진첩에 접근해 사진을 내려받거나 보낼 수 있었고, 드리미는 개인정보 관리가 미흡해 사용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존재했습니다. 두 제품은 모두 하드웨어 보안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물리적인 기기 정보 해킹도 가능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펌웨어 보안 설정이 충분하지 않아 기기의 내부 보안 구조가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은 모바일 앱 인증과 정책, 패스워드 등에서 상대적으로 보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로봇 청소기를 사용할 때 해킹이 어려운 복잡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보안 업데이트를 하는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네, 전용 열차를 타고 평양을 출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곧 중국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일 예정된 열병식에 앞서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3개국 정상이 회동할지도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원래 김정은 위원장이 한 우리 시간으로 4시쯤에 베이징에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해드렸는데 생각보다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건 4시를 북한에서 이야기한 바도 없고 중국도 이야기한 바도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계산한 거죠. 그렇죠. 그 4시는 확정적인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북한에서 새벽에 그러니까 중국으로 국경지대로 진입을 했으니까 단순 계산했을 때 이제 4시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실제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열차가 경호 문제랄지 또는 또 그 기찻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술적인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또 특정 지역을 그 통과할 때는 속도를 늦추거나 또 빨리 하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도시 지역을 또 통과할 때나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착하는 시간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늦을 수밖에 없다. 또 그 과정에서 워낙 그 특별 열차, 그 1호 열차의 하중이나 이런 게 또 무겁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보면 속도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늦을 수밖에 없다. 화면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 거리가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예상보다는 좀 늦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과거에도 대체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예상 경로를 보여드렸지만 네네. 자강도에서 그 앞서서 일정을 마치고 맞습니다. 평양을 들렀다가 지금 다시 오는 경로란 말이죠. 네네네. 뭐 이렇게 경로를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경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강도에서 바로 중국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북한의 만포입니다. 만포에서 중국의 지반시, 우리 이제 과거에 국내성이 있던 지반시로 해서 통화로 해서 지린 그다음에 장춘을 통해서 이렇게 상당한 우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과정이
너무 길고 또 경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더 취약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양으로 와서 다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북한과 중국 사이의 이 국경지대에 철도망이 그렇게 조밀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평양으로 내려와서 그 열차가 그 신의주를 거쳐서 예. 단동을 거쳐서 가는 지금의 이제 그 빨간색으로 지금 분홍색으로 되었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는 네. 저 경로로 갔을 가능성이 가고 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예,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극도의 보안을 위해서였을 수도 있고 철로 사정에 의한 것일 그렇습니다. 수도 있고 네네. 그래서 평양을 굳이 들렀다가 다시 중국으로 가게 되는 네네. 그런 경로였는데 뭐 평양에서 누구를 태워야 했을까 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자강도를 간 것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 자강도는 북한의 군수 시설, 그러니까 군사 물자를 생산하는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자강도입니다. 이번에도 아마 이 북한의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 시설이랄지 또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엔진 아주 예. 중요한 이제 그 ICBM을 발사시킬 수 있는 엔진 추력 체계랄지 이런 부분들을 실험하거나 또는 미사일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자강도에 집중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자강도를 김정은 위원장이 미리 방문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이제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미국 쪽에도 시위하고 또 예. 중국, 러시아 쪽에도 북한의 능력이 이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좀 사전에 좀 보여주는 뭐 그런 예. 의미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군수에 대해서 또 과시하기 위함, 그렇죠. 대외에 알리기 위함을 좀 의도를 분석해 주셨는데 네네. 저희가 앞서서 이제 누굴 태우는 게 아니냐라는 것을 또 네네네. 여쭤봤던 이유는 이제 과연 누가 동행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맞습니다. 이제 몰린 상황이어서 네네네. 지금까지 뭐 딸인 이제 주애나 배우자인 리설주 뭐 지금 이제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뭐 지금 참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앞서서 이제 북한에서 언론을 통해서 공개한 사진에는 일단은 수행 간부들의 4명의 모습이 지금 보시는 화면입니다. 동행을 한 것으로 보여요. 네네네. 현재는 뭐 김정은 위원장의 그 철도 이동 과정을 보면은 최선희 외무상은 확실합니다. 이번에 예. 이제 열차 안에서 찍은 사진 보면은 이제 최선희 외무상이 정확하게 얼굴이 비쳤고, 예. 그다음에 이제 김성남 당 국제부장 예. 중요한 인물입니다. 당대당 외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당 국제부장이 뒷모습만 보였는데 이제 그 김성남으로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박태성이나 또는 김덕훈 같은 경우도 동행했을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이제 가족 중에 누가 가느냐 여부도 이제 관심인데. 예. 김여정 부부장,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반드시 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김여정 부부장이 그동안의 김정은 위원장의 그 한국 방문이랄지 또는 중국 방문이나 외국 방문을 할 때마다 늘 동행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가장 최측근 거리에서 지근 거리에서 리베로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그는 김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 회동을 그동안 이제 김정은 위원장 계속 해왔는데 양자 정상회담을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돌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 그 상황들에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그다음에 그 정도의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사람은 김여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여정은 그야말로 이제 올라운드 플레이어 역할을 하는 거죠. 리베로 역할을 하면서 외교 무대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갔을 가능성이 현재로서 굉장히 높다고 김여정 봅니다. 부부장의 예상되는 역할을 짚어주셨는데요.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특별 열차가 방금 베이징역 인근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앞서 이 열차는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 2시쯤에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인 랴오닝성 단둥을 지난 뒤에 오전 6시쯤에 선양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죠. 네, 김 위원장은 이 특별 열차에서 내려서 중국 측 인사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차량을 타고 숙소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화면은 현재 들어오고 있는 화면이 아니라 지난번에 이제 중국을 방문했을 때의 자료 화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라이브 화면은 아닌 점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저 장면은 아마 러시아 방문 화면일 겁니다. 아, 예, 러시아 방문이군요. 네. 최근에. 네.
김 위원장은 특별 열차에서 내려서 중국 측 인사들의 영접을 받은 뒤에 바로 차량을 타고 숙소로 이동할 걸로 보이는데요. 네, 저희가 영상이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속보 전해드리면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특별 열차가 조금 전에 베이징역 인근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추정 시간과 크게 벗어나지 않은 한 1시간 정도가 늦춰진 그렇죠. 걸로 보이네요.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1시간 정도 늦춰진 거고 중국 시간으로는 4시입니다. 지금 국경 통과 소식도 그렇고 도착하는 소식도 그렇고 네네네. 조금 빠르게 저희가 알려지고 있고 북한에서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알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조금 이례적이진 않은지 어떻습니까? 매우 이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베이징 방문은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열병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그 공간에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동선은 사전에 알려질 수밖에 없는 동선이었습니다. 또 출발 시간도 대체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이번에 보면 이제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측으로 진입한 직후에 그 중앙통신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을 출발해서 중국 측으로 갔고 새벽에 중국으로 진입했다. 이걸 이제 알렸잖아요. 과거에 양자 회담이랄지 또는 국빈 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 들어가서 어떤 회담이 진행되기 직전이나 또는 중국 쪽이 거의 다 진입을 베이징에 가까이 갔을 때나 이 정도에서 이제 공개를 하는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그동안은 이제 그렇게 공개를 했죠. 결국 이번에는 어쨌든 다자 무대에 대비하는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 이미지를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하고 또 실제 이번에 보면 이제 베이징에 도착하는 장면들도 물론 이제 다자회담이기 때문에 이제 알려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베이징 그 철도역에 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 그 전체적으로 이 동선들이나 또 도착하는 이 과정들을 보면 상당히 과거보다는 개방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가고 있어서 추가로 전해드리면 김 위원장이 이제 특별열차에서 내려서 중국 측 인사들의 영접을 받은 뒤에 바로 차량을 타고 숙소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고 김 위원장이 묵을 숙소가 중국 정부의 공식 영빈관인 다오이타이 조어데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김 위원장이 과거 3차례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도 다 이곳에서 맞습니다. 머물렀던 거죠? 그렇죠. 이제 다오이타이라는 데는 국빈 방문 또는 이제 외국의 중요한 국가 원수급들이 올 때 중국 쪽에서 이제 제공하는 숙소입니다. 경호나 보안 시설이 뚜렷하게 확실하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오이타이에서 숙박을 할 것이다. 이 부분은 뭐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보통 보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 이번에 그 보면 지금 중국 대사관 그러니까 주 베이징 북한 대사관이죠. 지금 장면이 나왔는데 베이징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잠깐 들러서 거기에서 좀 휴식을 취한 뒤에 다오이타이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엄한 경비 속에 이동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 가는데 결국은 이제 다자 외교 무대 대비에 대해서 좀 아까 짚어주신 만큼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과 러시아 3자 대면을 할지 이 부분 좀 관심인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가장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그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그동안 단 한 번도 그 다자 외교 무대에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집권 지금 14년 됐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양자회담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열병식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이제 다자 외교 무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북중러 정상이 셋이서 만나서 뭔가 미국을 향해서 또는 국제사회를 향해서 목소리를 내느냐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한편으로는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 측면도 하나 있을 수가 있고 왜냐하면 이건 미국에 좀 대항하는 형태로서 북중러 대 한미일 대결 구도 이것을 또 보여주는 뭐 이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측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G2 국가거든요. 중국은. 그래서 북중러 이 구도 속에 중국이 딱
갇혀 있다. 이 부분은 또 중국으로서는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중러의 새 정상 간에 예를 들면 뭐 티타임이랄지 뭐 예. 이런 식의 가능성들도 좀 수준을 좀 낮춰서 뭐 예. 그럴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있다고 봅니다. 예, 전승절 행사, 공식 행사 무대에 자리 배치도 지금 관심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의 바로 왼쪽에 자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그 의미가 할아버지나 아버지도 서 있지 못한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지금 이제 두 번째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의 포인트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중국의 최고 지도자,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와 함께 셋이서 예. 천안문 막루에서 그 열병식을 보는 그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내가 중국,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와 어깨를 같이 하면서 예. 그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 예. 또 김정은 위원장이 내가 정상 국가의 지도자로서 이런 정도의 어떤 외교력과 또는 이 정도의 어떤 행동을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을 또 보여주는 예. 그러니까 국제사회를 향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시위하는 거죠. 예. 또 한편으로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내가 이 정도로 북중러 정상과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예. 당신은 나를 왜 초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지만 아직까지 만나지 않고 있고 특별한 또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뭐 그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결국 미국 견제가 주된 이유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면은 이제 이 새 정상이 나란히 있는 모습을 저희가 또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저녁이죠. 네. 예. 시진핑 그 주석 오른쪽에 푸틴 네네. 이제 대통령이 앉고 그리고 왼편에 김정은 위원장이 앉고 저희가 흔히 뭐 오른팔이라고 해서 오른쪽이 좀 상석처럼 여겨지는데 이런 부분도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이야기는 크렘린궁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확인한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이 새 정상이 그 천안문의 이 막루에서 서는 것 그리고 이제 거기에 오른쪽에 그 푸틴 그다음에 왼쪽에 김정은 가운데에 시진핑 뭐 이런 구도인 것 같아요. 이 천안문 막루에 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1949년도 10월 10일 날 중화인민공화국이 10월 1일 날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될 때도 예. 그때도 보면은 모택동 주석이 그 자리에 딱 섰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었거든요. 예. 이번에도 세 사람이 그 자리에 서고 그것을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계속 부각시키는 뭐 그런 예. 걸로 이제 그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을 하죠. 지금 출국길에 기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현장 보시죠. 네, 오늘 전승절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중국으로 출국을 합니다. 올해는 우리나라로 보면 광복 80주년이고 중국으로 보면 항전 승리 80주년 특별히 기념하는 해입니다. 이 역사를 공유한다고 하는 것은 양국의 유대감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축하해 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요. 작년 2월 달에 제가 시진핑 주석을 만났고 또 6월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양국 정상 간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양국 간의 고위급 간의 교류 이것을 잘 이어가는 것이 한중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 초청에 제가 응하게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있는데 지금은 이 에이펙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한중 간의 올해 매우 중요한 교류가 시작되고 또 이 여러 가지 발전하는 해이기 때문에 이런 계기들을 잘 활용해서 한중 간의 교류를 잘 키워나가는, 잘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세계의 질서가 많이 변화되고 있고 이런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한중 간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고 또 한중 역시 경제와 산업 부분에 있어서 큰 변화의 시기인데 이런 변화의 시기에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 방문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번 가는 길에 우리 기업들의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여러 가지 관심 사항도 중국에 전해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그런 환경 기반을 더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중국 전승절 참석을 위해서 공항에서 잠시 기자들을 만나서 질의응답을 받는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자, 저희가 또 조금 전에 이제 베이징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착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지금 관련 사진이 들어와서 이 사진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열차로 보이는데요. 지금 노란띠가 그어져 있는 저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열차가 이제 베이징역으로 아마 도착하는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저렇게 도착하면 베이징역은 굉장히 분주한 곳입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서울역도 분주하지만 베이징역은 더 분주한 곳인데 이 베이징역의 일반 플랫폼에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좀 특별한 지역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아마 그 짧은 어떤 의전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통로도 아마 특별한 통로가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과거에 보면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이 김일성 주석도 그렇고 김정일 위원장도 그랬고 평양에서 이제 베이징 가는 경우에 보면 베이징에서 아주 성대한 그런 플랫폼에서 이제 행사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혼자 지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만 초청한 게 아니고 각국의 정상들이 뭐 많이 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아마 약식으로 그런 의전 행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부분은 이제 전용기를 타고 다른 나라 정상들을 그렇죠. 오고 저희가 환영 행사하는 모습도 좀 보긴 했는데 이렇게 기차역에서의 환영 행사는 좀 다를까요? 그 행사도 사실상 내용은 비슷합니다. 과거에도 보면 이제 의장대가 앞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빨간 카펫이 이제 깔리고 거기에서 이제 중국 측의 주요 인사들 아마 당의 주요 인사거나 아마 당 정치국 상무위원급 정도가 아마 그 나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려오면 거기서 영접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대체로 과거에 보면 의장대가 그 있는 경우에는 의장대 사열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과거에 보면요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거기에서 연설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징에서 떠날 때도 연설을 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약식으로 아마 의전 행사를 하고 아마 그 베이징 저기 역에서 그렇게 오래 머무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좀 빠져나가서 아마 주 베이징 북한 대사관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화면이 이제 영상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김정은 전용 열차가 베이징역에 도착한 모습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들어오고 그런데 지금 있고요. 보시면은 모두 검은 천으로 가림막이 되어 있어서 내부가 하나도 보이지가 않네요. 원래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열차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호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 열차 창문들은 다 방탄입니다. 방탄 유리라고 봐야 되고. 또 저게 이제 장갑이 상당 부분 돼 있고, 그래서 웬만한 뭐 공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깁니다. 그렇죠. 저 열차는 한 10량 이상을 달고 늘 이동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칸에 탔는지 알려지지 않습니다. 또 저런 열차가 1호 열차가 출발하게 되면 반드시 이 똑같은 열차가 북한 내에서 이동할 때 보면 똑같은 열차가 또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대의 기차가 이동을 하는데 지금 이제 베이징역 도착하는 과정을 보면 아마 한 개의 열차가 들어왔을 것이고 그 열차의 어느 칸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타 있는지는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첫 다자 외교 무대 데뷔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의상을 입고 나타날지도 좀 관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 보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또 중국을 방문하거나 이런 경우에 보면 이제 인민복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북한 또 사회주의 국가 주민들이나 지도자들이 많이 입는 복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복장인데. 그렇게 입고 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무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자 무대지 않습니까? 이 다자 무대이기 때문에 이 다자 무대는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칙칙한 인민복 그런 차림보다는 굉장히 밝은 또는 양복과 넥타이를 함으로써 좀 단정한 이미지의 김정은 위원장의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좀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내일 열병식 때 인민복장을 입고 등장을 하게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사전에 인민복을 준비해서 그것을 입고 갈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이제 푸틴 대통령은 양복을 입죠. 푸틴 대통령은 양복을 입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새 지도자가 양복을 입고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 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도착해서 누가 내렸는지 내일 어떤 옷을 입을지 추후 또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